그날 밤 피자 조각은 내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내 아내였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날 밤 싸구려 모텔 복도 바닥에 나뒹구는 피자 조각들은 처참하게 짓밟힌 내 자존심이자 산산조각 나버린 내 세상이었다. 사랑하는 아내 수진과 낯선 남자.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은 마치 지독한 악몽처럼 뇌리에 박혀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우리의 행복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내가 무심코 지나쳐버린 경고의 신호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지난 시간들. 그 달콤했던 착각의 기억을 힘겹게 더듬어 올라가 본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어쩌면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부터였는지도 모른다. 몇 해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자. 나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대기업의 정규직이라는 꿈 하나만을 바라보며 숨가쁘게 달리고 있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별을 보고 퇴근하는 날들이 부지기수였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퇴근 후에는 오토바이를 몰고 밤늦도록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였다. 잠자는 시간마저 아까와 쪽잠으로 버티기 일쑤였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사랑하는 아내 수진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하윤이에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안겨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번듯한 아파트, 좋은 학군, 갖고 싶은 건 뭐든 사줄 수 있는 경제적 여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의 책임이자 행복의 조건이었다. 아내 수진은 동네 샛별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그런 나를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녀의 침묵이 실은 깊은 절망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수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내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퇴근 후 소파에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있는 내 등 뒤로 그녀의 지친 한숨이 따라붙었다. 여보, 당신한테는 정말 일밖에 없는 거야? 나랑 하윤이도 당신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우리도 당신의 온기가 필요해. 그럴 때마다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하곤 했다. 피곤함에 절어 그녀의 말을 제대로 들어줄 여유조차 없었다. 아, 또 그 소리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죽어라 고생하는데. 다 당신이랑 하윤이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참아줘. 곧 정규직 될 거고 그러면 다 괜찮아질 거야. 내 대답은 늘 이런 식이었다. 성공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 지금 생각하면 그건 지독한 오만이자 이기심이었다. 내 성공이 곧 가족의 행복이라는 착각 속에 나는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함께하는 저녁 식탁은 온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내가 배달 일을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시간은 보통 자정을 훌쩍 넘긴 후였다. 그때쯤이면 수진과 하윤이는 이미 꿈나라를 헤매고 있었고 나는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을 꾸역꾸역 삼키곤 했다. 주말이라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밀린 회사 업무를 집으로 가져와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 일쑤였고 간혹 배달 특별수당이라도 붙는 날이면 망설임 없이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어느 주말 저녁, 해맑은 눈망울의 하윤이가 내 옷자락을 잡아 끌며 물었다. 아빠, 이번 주말에는 꼭 동물원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친구들은 아빠랑 동물원 가서 기린도 보고 코끼리도 봤대요. 나는 그 작은 기대감마저 무참히 짓밟아야 했다. 차마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인 채 하윤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또다시 다음을 기약했다. 미안해. 우리 딸 아빠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다음에, 정말 다음에 아빠가 꼭 하윤이 손잡고 동물원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자. 응, 실망감으로 작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는 하윤이의 모습이 가슴 아팠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다. 그런 나를 지켜보는 수진의 한숨은 한층 더 깊어졌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 공허하고 슬픈 눈빛의 의미를 그때의 나는 헤아리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지도 모른다. 내 이기적인 성공 신화에 방해가 될까 봐 나는 정말이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았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세뇌했다. 그럴수록 우리 부부 사이의 대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따뜻했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갔으며 마음에 거리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멀어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잔업으로 쌓인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는 내게 수진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여보, 나 당신 옆에 있어도 너무너무 외로워. 마치 섬에 혼자 있는 것 같아 어툭 던져진 그 말의 무게를 나는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 응.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이거 내일까지 끝내야 해서 정신없어. 나중에 얘기하자. 그때 수진의 목소리에 실려있던 그 절박한 외침과 처절한 고독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아니, 그러지 않았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에 찌든 내 귀에는 아내의 진심 어린 호소가 그저 철없는 투정이나 한가로운 푸념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참으로 어리석었다. 어쩌면 그 무렵부터였을까? 수진이 핸드폰을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한 것이 이전에는 소파 위에 혹은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곤 했던 그 핸드폰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메시지 알림음이라도 올리면 누가 볼세라 화들짝 놀라며 주변을 살피고 내가 무심코 다가가기라도 하면 슬쩍 화면을 가리거나 통화 내용을 얼버무리곤 했다. 무언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했지만 나는 또다시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변명으로 그 변화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그 수상한 핸드폰의 미세한 진동처럼 우리 결혼 생활에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작은 진동이 조만간 엄청난 지진으로 변해 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너무나 무심했고 또 무지했다. 나의 그 지독한 무관심이 수진을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로 그리고 어떤 위험한 유혹으로 밀어넣고 있었는지 나는 정말이지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깨져버린 유리잔인 것을. 하지만 그 핸드폰, 그 빌어먹을 핸드폰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자 판도라의 상자였음을 나는 어렴풋이나마 직감하고 있었다. 그 작은 액정 화면 속에 어떤 끔찍한 비밀이, 어떤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감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외면이 길어질수록 그 비밀은 더욱더 농염하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수진의 손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던 그 수상한 핸드폰. 그것은 마치 우리 관계에 드리워진 불길한 그림자처럼 내 마음 한구석을 끊임없이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였다. 그녀의 변화를 감지하고서도 애써 외면했던 시간들. 어쩌면 나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실을 속삭이곤 한다. 내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아내는 그렇게 조금씩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걸까?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변명으로 애써 무시했던 수많은 경고의 신호들. 이제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지만 그때의 나는 정말이지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 아침이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지만 나는 전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배달 아르바이트의 여파로 늦잠을 자고 있었다. 수지는 아마도 하윤이를 샛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터였다. 비몽사몽간의 거실로 나왔을 때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 액정이 갑자기 환하게 빛을 발했다. 마치 나를 유혹하듯 혹은 경고하듯.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어제 최고였어.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네. 또 빨리 보고 싶어, 내 사랑.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느낌. 잘못 본 것이라고,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이것은 절대 현실이 아닐 거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내 손은 이미 멋대로 움직여 메시지 창을 열고 있었다. 이건 대체 뭐지? 내 아내에게 내 사랑이라니.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다. 오늘 당신의 그 새로운 헤어스타일,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여신이 강림한 줄 알았다니까. 우리 늘 만나던 거기서 조만간 또 볼까? 이번에도 학부모 상담이라고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걱정 마. 당신 남편은 아직도 당신의 진가를 모르는 모양이지? 안타까운 사람, 숨이 턱턱 막혀왔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망치로 내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듯한 극심한 충격과 고통. 이것들은 분명 단순한 친구 사이의 농담이나 직장 동료 간의 시시콜콜한 대화가 아니었다. 명백한 외도의 증거였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나는 미친 사람처럼 화면을 계속해서 위로 올렸다. 비슷한 톤의 역겨운 메시지들이 수도 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메시지에서 나는 익숙하면서도 섬뜩한 이름을 발견하고야 말았다. 강사범. 강사범.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다. 강사범이라니 대체 누구를, 어떤 작자를 말하는 거지? 몇 달 전부터 우리 딸 하윤이가 발차기를 배우겠다며 다니기 시작한 태권도장의 사범 이름이 그래, 강태식이었다. 설마 아니겠지? 제발 아니어야만 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마침 욕실에서 들려오는 샤워기 물소리가 마치 나를 조롱하며 비웃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온갖 추악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그 낯선 번호를 내 핸드폰에 저장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번호의 주인이 정말 강태식 그놈인지, 그리고 그놈과 내 아내 수진이 어떤 더러운 관계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표정을 관리하며 핸드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하지만 내 안의 무언가는 아마도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었을 것이다.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후였다. 그날 회사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는다. 보고서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동료들의 목소리는 우웅거리는 소음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온종일 머릿속은 지옥 같은 의심과 불타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단 한순간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나는 구내식당도 마다하고 사무실 구석에 틀어박혀 저장해둔 그 번호를 미친 듯이 인터넷에서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번의 숨막히는 클릭 끝에 나는 결국 참혹하고도 잔인한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야 말았다. 그 번호는 틀림없이 하윤이가 다니는 청룡 태권도장 관장 강태식의 것이었다. 청룡 태권도장. 하윤이를 처음 그곳에 데려다주던 날 사람 좋은 허허실실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살갑게 대하던 강태식의 얼굴이 떠올랐다. 훤칠한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 40줄 정도로 보이는 그는 특히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는 말을 얼핏 들었던 것도 같다. 젠틀하고 유머러스하며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육자라고. 그런 평판을 가진 그가 내 아내 수진과 이런 파렴치한 짓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아니, 절대로 믿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학부모와 사범 사이의 일상적이고 격려하는 대화일 수도. 하지만 메시지의 내용은 그 어떤 변형으로도 희석할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고 음탕했다. 어제 최고였어. 그 한마디가 마치 불에 달군 낙인처럼 내 뇌리에 깊숙이 새겨졌다. 그 말이 독처럼 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 듯 했다. 가슴 한구석에서 시커멓고 축축한 의심의 씨앗이 마침내 발아하기 시작했다. 그래, 어쩌면 이것이 바로 수진이 그토록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던 진짜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그 비밀스러운 통화와 은밀한 메시지들, 그리고 가끔씩 풍기던 낯선 바디워시 향기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 번 고개를 든 의혹의 그림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며 내 이성과 감정을 송두리째 잠식해 들어왔다. 이 끔찍한 의심의 실체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편히 숨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결심했다. 이 지옥 같은 의심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고야 말겠다고. 그 진실이 설령 나를 갈갈이 찢어놓고 내 모든 것을 파괴한다 할지라도. 그래,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가슴속의 독버섯처럼 자라난 의심은 밤낮으로 나를 괴롭혔다. 액정 화면 위로 떠오른 몇 개의 창박한 문자 메시지가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 아니 확신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더 이상 모른 척 외면하며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것이 설령 내 온 세상을 산산조각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옥 같은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보다는 나을 터였다. 나는 이미 반쯤 미쳐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마치 그림자처럼 수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하윤이의 태권도 수업을 핑계로 한 외출은 눈에 띄게 잦아졌고 비가 시간은 매번 약속이라도 한 듯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제부턴가 그녀에게서는 내가 사준 적 없는 아주 낯선 브랜드의 바디워시 향기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아주 희미했지만 배신감으로 예민해진 내 코는 그 미세한 변화마저 놓치지 않았다. 심장이 불안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속도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평소처럼 하윤이를 데리고 태권도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예정된 연극의 대사를 읊은 배우처럼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를 가장하며 말을 건넸다. 오늘은 웬일로 일찍 끝나는데 내가 하윤이 데려다 줄까? 내 말에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던 수진의 어깨가 움찔하고 굳어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눈을 순간적으로 피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그러나 평소보다 한 톤 높게 대답했다. 아니야, 괜찮아. 하윤이 데려다주고 가는 길에 장도 좀 보고 겸사겸사 볼 일도 좀 있고 해서 볼 일이라니. 평소에는 하윤이 학원 가는 것조차 귀찮아하던 그녀가 갑자기 웬 볼일? 그녀의 어색한 변념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던 내 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수진과 하윤이가 현관에 나서는 것을 창문으로 확인하자마자 나는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차에 올랐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핸들을 잡은 손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고 냉정했다. 나는 영화 속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뒤를 은밀히 쫓았다. 수진은 하윤이를 청룡 태권도장 건물 입구에 내려준 후 손을 흔들어 배웅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차를 돌려 태권도장 건너편에 있는 평소에는 잘 가지도 않던 분위기 좋은 작은 카페로 향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길 건너편 어두운 골목길에 차를 최대한 바짝 붙여 세우고 숨죽인 채 카페 통유리창 안을 날카롭게 살폈다. 혹시라도 놓칠세라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익숙한 실루엣의 남자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강태식이었다. 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앉아있던 수진의 맞은편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내 뭐가 그리 즐거운지 환한 웃음을 터뜨리며 정답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때때로 그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스치듯 부드럽게 맞닿았고 그럴 때마다 수진은 마치 소녀처럼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 다정하고 역겨운 모습은 마치 수백 개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심장을 사정없이 후려 파는 듯 했다. 그래, 저 미소.
내가 그토록 다시 보고 싶어 했던,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바로 그 행복한 미소였다. 나는 차 안에서 숨막히는 질투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마치 한 편의 저속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넋을 잃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시간쯤 지났을 무렵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그들이 향한 곳은 하윤이가 기다리고 있을 태권도장이 아니었다. 정반대 방향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다시 그들의 뒤를 따랐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하게 요동쳤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제발, 제발 아니기를. 내 예상이 틀렸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선명하고 끔찍한 형태로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내 남은 모든 희망과 한낱 미련마저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수진과 강태식은 카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간판 불빛마저 희미한 허름한 모텔 앞에 멈춰섰다. 강태식은 마치 능숙한 사냥꾼처럼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더니 아주 익숙하고도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등을 가볍게 떠미며 모텔 안으로 함께 사라졌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시에 사라지고 오직 내 심장이 터질 듯이 울리는 굉음만이 귓가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아내가, 내 딸 하윤이의 엄마가 버젓이 다른 남자와 함께 대낮에 모텔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야 만 것이다. 그때 문득 얼마 전 수진의 핸드백 깊숙한 곳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낡고 저렴해 보이는 구형 핸드폰 하나가 뇌리를 스쳤다. 평소 그녀가 쓰던 스마트폰과는 전혀 다른 투박한 디자인의 그것. 그저 예비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겠거니 아니면 별다른 의미 없는 오래된 물건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치부했던 그 비밀 핸드폰.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비밀의 시작이자 그놈과의 은밀한 연락 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런 것을 따지고 분석할 겨를조차 없었다. 내 세상은 이미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 발 디딜 곳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모텔 앞에서 망부석처럼 넋을 놓고 서 있었는지 모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내가 어떻게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왔는지 조각차 기억나지 않는다. 머릿속은 온통 새하얗게 백지장처럼 비어 있었고 가슴에는 시커멓고 거대한 구멍이 뻥 뚫린 듯 했다. 그저 텅 빈 소파에 시체처럼 멍하니 앉아 이미 아무런 의미도 없어져 버린 시간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내 아내가, 내가 지난 10년간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수진이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은 결국 나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처절한 외로움을, 그녀의 몸부림치는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던 나의 지독한 이기심과 오만함이 만들어낸 끔찍한 업보였을까? 하지만 그런 자책과 후회조차 이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치욕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도 변명도 되지 못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까? 아니, 어쩌면 지옥보다 더한 곳일지도. 그날 이후 내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버렸다.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 순간부터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텅 빈 껍데기만 남아 기계처럼 숨만 쉴 뿐이었다. 멍하니 소파에 앉아 시간을 죽이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의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수진과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밤늦게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배달 일을 핑계 삼아 밤거리를 미친놈처럼 헤맸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뻔뻔하게 모르는 척 연기하는 건지 평소와 다름없이 하윤이를 살뜰히 챙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말을 걸어왔지만 나는 그녀의 그 모든 행동과 목소리마저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이틀이 흘렀다. 여전히 내 마음은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웠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밤이었다. 굵은 빗줄기는 마치 내 절망적인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 거세게 창문과 오토바이 헬멧을 두드려댔다. 그때 축축하게 젖은 점퍼 주머니 속에서 배달 앱의 새로운 주문 알림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익숙한 사모의 모텔 이름이 떠 있었다. 이런 궂은 날씨에는 종종 있는 일이라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뜨거운 피자를 챙겨 오토바이에 몸을 실었다. 빗속을 위태롭게 뚫고 도착한 모텔은 평소보다 더욱 음침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으로 올라가 질척이는 복도를 걸으며 주문서에 적힌 방번호를 확인했다. 307호 문 앞에 서서 차가워진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다. 빗소리에 섞여 내 목소리가 잘 전달될까 싶을 정도였다. 피자 배달 왔습니다. 잠시 후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문이 아주 천천히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열렸다.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아내 수진이었다. 평소에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 없이 머리는 산발이었고 목욕 가운으로 보이는 옷차림은 위태롭게 흐트러져 있었다. 수진 역시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찰나와도 같았지만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그 순간. 빗소리만이 우리의 이 끔찍한 침묵을 더욱 무겁고 질식할 듯하게 짓눌렀다. 내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격렬하고도 참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이게 정말 꿈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면 내가 드디어 미쳐버린 건가? 그때 방 안쪽에서 나른하고도 만족스러운 듯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이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듯이. 누구야, 자기야. 빨리 들어오라고 해? 그리고 곧 상체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수건 한 장을 허리에 아슬아슬하게 두른 강태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한 여유로운 미소마저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문 앞에 피자 배달부 복장을 한 채 망연자실 서 있는 나를 발견한 순간 그의 그 비열한 미소는 순식간에 경악과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세 사람. 좁디 좁은 모텔 방문 앞에서의 이 기가 막히고도 참혹한 대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끔찍한 단어로 이 숨막히는 침묵과 절망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머릿속이 그야말로 하얗게 비어버렸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끝 모를 절망, 그리고 처절한 배신감이 한꺼번에 뒤섞여 나를 집어삼키려 들었다. 들고 있던 뜨거운 피자 상자가 손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차가운 복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먹음직스러워 보이던 피자 조각들이 사방으로 처참하게 흩어졌다. 그것은 마치 산산조각 나버린 내 결혼 생활과 짓밟힌 내 자존심을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바닥에 나뒹구는 피자에는 단 한순간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획 돌아섰다. 등 뒤에서 수진이 울부짖듯 절박하게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고장난 로봇처럼 뻣뻣하게 발걸음을 옮겨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내리는 순간까지도 수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밖은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미친 듯이 퍼붓고 있었다. 나는 우산도 없이 그 차가운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사정없이 적셨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모텔에서 몇 블록이나 떨어진 낯선 거리 위였다. 온몸은 생쥐처럼 비에 흠뻑 젖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의 지옥불은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오르는 듯 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마치 발작이라도 하듯 미친 듯이 울려댔다. 수진이었다. 받지 않았다. 받을 이유도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몇 번이고 전화벨이 처절하게 울리다 끊어지기를 반복하더니 이내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여보, 제발 내 전화 좀 받아. 내가 다 설명할게. 오해야, 정말이야. 설명. 오해. 이제 와서 뭘 설명하고 또 뭐가 오해라는 건가? 이미 내 두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똑똑히 확인했는데.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그토록 밤낮 없이 땀 흘려 지키려 했던 소중한 가정, 내가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 그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 끝없는 절망의 끝에서 나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